자, 이제 교직의 위기와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표는 위기에 처한 교직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교권 침해의 정의와 유형 및 실태를 제시할 수 있다. 교직 위치래요. 교직 위기 대처를 위한 긍정교육 조직의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긍정성을 발휘하는 교사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에 대해서 설정하고 여러분과 교직 위기와 대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는 약 2챕터를 한 번에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위기에 처한 교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위기에 처한 교직 상황의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되고 있는 직장 중 하나가 여러분 교직인 거 인정하시죠? 그런데요,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2013년에 실시된 교수학습 국제조사에서 우리 교사들은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비율이 20.1%로 조사 참여국 평균 9.5%보다 2배 이상이 높았고요. 다시 직업을 선택한다면 교직 대신 다른 직업을 선택할 것이라는 반응도 36.6%로 조사 참여국 평균 24%보다 14% 이상 높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2013년에 조사된 내용인데요. 2018년, 19년, 20년 최근에 실시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 추측하세요? 아마도 저는 교사가 된 것을 후회한다는 게 한 10% 정도 더 증가됐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 정도는 교사가 된 걸 후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한다면 교직 대신에 다른 직업을 선택할 거라는 걸 한 반쯤 육박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네, 더 낮아질 거라고요?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2018년 6월에 전국 20대, 30대 젊은 교사 4,56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젊은 교사의 절반가량이 정년까지 근무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해요. 물론 철밥통이다. 좀 지나고 나면 그래 교직만큼 좋은 게 어딨냐. 그럴 수 있지만 정년까지 근무할 생각이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또 최근에 신문들을 보면요. 명퇴 교직 신청교사나 보직이나 담임 업무 기피 및 회피하려고 하는 교사들이 많아졌다는 보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 가지 보도 신문 자료들을 스크랩해서 제시할까 했지만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사 소진, 그 다음에 담임 업무 기피 이런 주제로 찾아봐도 여러 신문 기사들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위기에 처한 교직 상황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자, 이전에는 교사가 되는 것이 천직이로 생각을 했었고 아무리 힘들어도 교사들이 자신의 어떤 전문성의 긍지와 또 여러 가지 학생인 학부모들도 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존중,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학교에 대한 어떤 교권에 대한 그런 존중이 높았다면 지금은 정말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교사 개인 탓일까요? 학교의 잘못일까요? 제도의 탓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왜 위기에 처한 교직이 처했는지 그런 원인을 내가 한번 제시해 볼게요. 이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신문들이나 논문들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핵심적인 왜 교직이 위기로 생각하는지, 교직을 떠나고 싶은지 그 이유에 대해서 쭉 한번 정리해 본 내용이에요. 요즘 지도하는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책을 얼굴에 집어 던지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사례가 여러 보도되고 있어요.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폭언과 욕설을 듣거나 형의록을 당하는 경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급 경영 불만으로 폭언을 하거나 협박성 문자를 하거나 적은 일로도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들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조금만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교육청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해 버린다거나 또 여러 가지 협박적인 문자를 해서 교사들의 어떤 자존감이나 상당히 좀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현상들이 많아지죠. 다음에 술자리를 강요받거나 교사에게 폭언이나 따돌림 당하는 교직생활. 술자리 강요는요, 상사들도 있고 동료 교사도 있지만 요즘에 학부모들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교직 업무 처리로 본연의 수업이나 학생 지도는 뒷전이 되어가는 상황. 요즘에 내가 문서 처리를 하러 학교를 간 거냐, 수업하러 하라고 한 거냐, 수업 도중에도 선생님들이 어떠한 보고를 하거나 문서 작성하는 거 여러분들 경험해 봤죠? 이런 상황에서 수업과 학생 지도는 지적인 상황에서 내가 정말 뭐 하려고 교사가 됐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죠? 열악한 근무 환경, 낮아지는 사회적 지위와 처우, 정말 그 근무 환경 자체는 굉장히 낮아지고 열악해지고 있으면서 다른 직종에 비해 아직도 보수가 약하고 또 이전에 교사로서 생각하는 지위보다는 이제 선생이다. 아주 좀 지위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다음에 성과를 강조하고 각종 평가를 받는 존재가 되어가는 상황. 요즘에 성과 실적주의에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정보다는 성과를 강조하는 여러 가지 실적 보고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다양한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평가받은 존재라는 것들 때문에 회의감을 느끼고 또 그 평가 대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함으로써 진이 빠져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간다고 해요. 또 교사들은 정책의 대상이 되고 개혁의 대상이 되고 감정 노동자, 기록 노동자, 민원 담당자, 갈등 해결사, 고객 상담자, 보육자, 입술리한 학원 담당자 등등의 이러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어서 본연의 교사로서 자부심이나 자존감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떤 천직으로서의 그런 사명감을 잃어가고 이제는 감정노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가, 테크니션으로 자기 어떤 역할이나 또 정체성이 바뀌어가는 그런 거에 대한 아마 어려움들, 또 힘듦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교사로서 갖는 그런 애안들 때문에 또 고통들 때문에 교직을 떠나고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직에서의 스트레스 원인. 여기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하면 스트레스와 삶이 좀 지쳐버리고 또 굉장히 회의감이 들고 어떤 생활에 있어서 기피하거나 냉담해지는 그러한 형상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다면 교사들이 갖는 그런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
어,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떠한 느낌이나 경험을 하는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교사 개인 요인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등생으로 자랐잖아요. 모든 일을 다 교사로서는 완벽해야 된다, 철저해야 된다, 이런 직업 정신이 강해서 완벽주의를 추구한다. 또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이제 성인이고 또 전문직으로서 또 교사이기 때문에 항상 자제를 해야 된다. 사실 자제하고 있고 어떤 그 꾹 인내하고 하도 참고 그러면 점잖아 보이고 채통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들지만 사실 속에는 앓고 있잖아요. 또 스트레스 대처 방식에 있어서 항상 감정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고 지쳐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어, 교직이 싫어지고 냉담해지고 또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한 이제 그러다 보니 건강에 문제가 생기죠. 가면 갈수록 체력은 떨어지고 또 힘도 딸리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다음에 학생 요인, 생활 지도가 어려워지는 아이들. 정말 그 부적응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통제하기도 어렵죠. 오냐오냐 살았고 또 부모의 과잉 보호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을 끼치고 힘든 상황에 도래해도 그들은 참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생의 학생 문제 행동, 부적응, 폭력, 또 교권 침해 이런 등을 고려해 보면 좀 많은 스트레스 원인이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 보면 날이선 시선으로 학교를 바라보든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잘 돌봐주길 바란다든지 또 SNS 통해 수시로 상담하고 민원해주고 그래서 쉴 시간을 안 줘요. 그리고 학부모들도 이제 고학력자들도 많고 전문직도 많다 보니 좀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점점점 교사들이 내려가다 보니 학부모들이 그만큼의 이전과 같은 선생님에 대한 존중감 이런 것들이 상실될 수 있다고 해야겠죠. 업무 요인을 보면 굉장히 업무 과다, 또 학교의 어떤 생태, 애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지 않고 수시대대로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또 평가나 실적을 위한 형식적인 업무 처리를 하거나, 공문서가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록을 하면서, 감정, 기록 담당자로 전락하는 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원인. 이거밖에도 어떻게 보면 동료 교사와의 갈등, 또 교장 선생님과의 어떠한 불화, 또, 또 이렇게 좀, 뭐랄까,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지 않고 어떤 냉담해지는 그러한 조직 생활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또 교직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당하겠죠. 뭐 보다 해도 아마도 학생들이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또 생활지도도 어렵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사들을 위기로 몰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보세요. 이 위기에 처한 교사들의 삶이 어떤지, 위기에 처한 교직의 결과가 어떤지요. 교사들은 스트레스, 직무 불만족, 감정, 노동을 또 우울을 정말 겪고 있으시잖아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직면은 불만족 생기고, 감정 노동만 하고, 앞에서는 학생들한테 웃어야 되지만 속으로는 씁쓸하고, 우울증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소진 현상을 경험하고 있답니다. 교사들의 자존감은 낮아지고, 정체성은 굉장히 위축되거나, 굉장히 정체성 자체가 내가 정말 교사냐? 나는 교사인가? 그러한 의문도 많이 드는 상황에서 사기와 열정을 잃어가고 달로 피곤하고 지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교사 개인의 정서적 자원이 고갈되어서 학생들이나 동료들을 회피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냉담한 관계를 갖는 그러한 나날들이 많아지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직무에 대해 실패감이나 능력이 상실감을 경험하게 되면서 학생들에 관한 일을 귀찮게 생각하거나 아예 교직을 떠나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직무 스트레스나 소진을 경험하면서 교사들은 아예 교직에 대한 효능감을 저하되고 그에 따라서 학교 성과나 조직 응집성 등은 저하되어서 학교 조직의 어떤 생산성이나 효과성도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교권의 침해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제 교권 침해요. 자, 교권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자, 좀 법적으로 얘기하면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보면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에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교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또 동법 시행령 제2조의 3을 보면 상해 폭행의 죄, 협박의 죄, 명예에 관한 죄, 성에 관한 죄, 성폭력 범죄 행위, 불법 정보 유통 행위와 교육장본이 정하는 고시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요. 또 교육활동 침해고시 제2조를 보면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무 방해에 관한 죄 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교육활동 중인 교인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육공무원 제43조 1항에서 제시된 교원의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 행위, 이런 것들이 정말 교권 침해로서 정의되고 있다는 거. 자, 교권 침해의 유형은요, 교육자로서의 교권 침해, 전문직 종사로서의 권리 침해, 또 교권 침해, 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교원으로서의 교육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인터넷에서 교사를 비방하거나 언론 매체를 통한 압박, 얼마나 많이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교사를 비방하거나 교사의 어떠한 것들을 흠결내는 그런 일들을 보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학교 안전 공제, 애들 다치고 수업 시간이든 언제든 다치고 그러면 교사가 어떤 변상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학교 안전 공제에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거부한다는 거. 또 학교 폭력 처리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학교 안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아빠 공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공제해서 해주지 않고 직접적으로 교사에게 엄청난 그 배상을 좀 요구하거나 청구하는, 또 형사고발할 때 얼마나 그러겠어요. 학내에서 폭언이나 난동 등 수업과 업무 방해. 애들 갑자기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고 막 선생님한테 폭언하고 그러면 얼마나 수업이 방해되고 그러면 자기의 존재감이 낮아지겠어요. 교사 배제를 주장하는 서명운동 등 명예훼손, 또 전화나 이메일, SNS를 통한 폭언과 압박, 학생 인권 침해를 빙자한 담임교체 요구. 정말 담임교체 요구 많아요. 요즘에 여기 들어보면 제가 학부모인데 막 불쑥불쑥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어떡합니까? 그러나 이거는 좀 그래요.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 또 학부모에 대한 교사 폭언, 폭행, 협박, 교사에게 일방적인 책임 전가, 학생평가와 관련된 권한 침해, 이런 것들이 다 교육자로서의 교육권 침해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를 보면 사립학교에서의 법인 내 학교 간 강제 전보, 예를 들면 여중고 그랬을 때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보낸다거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승인권 남용, 그 다음에 교내 인사자문위원회 운영 관련,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모성이나 보호하거나 여성의 권리에 관련된 권리 침해, 휴가 허가권을 남용한다거나 학생에 대한 교사 희롱 또는 폭행,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겪었다고 생각해서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따르겠습니까? 자, 한번 실태를 볼게요. 학생의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시고 옆에 표를 보면 아시다시피 해마다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자 보십시오. 어떤 게 제일 많습니까? 바로 교사 폭언, 욕설하는 거와 수업 방해가 제일 지금 숫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사를 폭행한다거나 성희롱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적게 일어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도 십시한식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에 의한 성희롱 점차 그러나 보세요. 추이를 보면 점점점 성희롱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한편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어떤가요? 2013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요. 13년 이후 점점점 이렇게 쭉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생의 자 봅시다. 학생에 의한 교권 실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수업 방해가 있어요.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는 수업 시간에 잡담 및 불필요한 행위나 교과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수업과 전혀 무관한 자세나 행동으로 교사의 수업을 중단하는 행위, 이게 수업 방해에 해당되고요. 폭언, 욕설, 협박, 모욕, 교원에게 난폭하게 말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 또는 욕설을 하거나 교원의 정당한 지도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하는 그런 관련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폭행은 학생 지도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면서요. 교사를 때리고 밀치고 고함을 치는 등의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은요. 수업 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 기사를 낭독하거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하거나 비유하며 말하거나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농담으로 알죠? 어떤 농담인지 뭐가 크네 반반하게 생겼네 등등 또 신체 부위를 접촉하거나 연인 사이로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희롱을 하는 그런 실태입니다. 사이버 매체 폭력, 학교 홈페이지나 SNS와 같은 곳에 학교와 교사의 실명을 거르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그런 행위들. 자, 보면 아까 말한 초등학교는 증가 추세에 있고요. 중고등학교에는 감소 추세를 하지만 성이라는 교권 침해는 모든 학교에서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을 좀 볼게요. 우리가 중등 교원 양성 기간이지만 이제 곧 중학교로 올라오고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초등학교 상태를 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보죠?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곳도 있고 완만하게 증가하는 곳도 있고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권 침해 유형은 주로 폭언포소가 폭행이 주로 많은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와서는 성희롱에 대한 교권 침해가 나타나 대비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학생. 중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4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주로 폭언, 욕설과 수업 방해로 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성희롱에 의한 교권 침해는요. 2013년도 34건 대비 100%가 증가한 78건으로 나타나 성희롱 관련 교권 침해에 대한 예방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고등학교 교권 침해는 14년 후에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고요. 폭언, 폭설, 수업 방해가 많았고, 성희롱의 부분은 증가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성희롱 부분이랑 교권 침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학생에 의한 성희롱 볼게요. 자, 성희롱에 의한 교권 침해에 있어서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2017년에는 2014년 대비하여 약 2배 정도로 증가했어요. 초등학교도 2016년으로 인한 교권 침해를 하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참 성희롱의 이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는 주로 교육활동 중 학생과 교사의 갈등, 학부모의 적절한 항의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또 교사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교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관련되어 발생합니다. 자,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 유형을 보면 자녀가 왕따를 당했거나 벌을 주었거나 지적했다는 이유로 학급에 찾아가 교사에 대한 항의를 통해 수업별 교육 지도를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담임 교체, 생활지도나 학급 경영, 학교 폭력 등 사안 해결에 대한 불만이나 휴대전화로, 문자로 교사를 위협하거나 허위글, 게시 등을 통한 교원에 대한 폭력, 폭언, 조롱, 희롱, 폄하함으로써 교원의 인권을 침해한 행위, 그 다음에 학교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무리한 요구, 또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제 보세요. 학부모에 대한 교권 침해는요,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2000년에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고등학교는 감소하고 있고. 자, 이런 지금, 실태입니다. 또, 교직원이나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 침해. 교직원 및 행정기관에 의한 교권 침해는 행정기관이나 행정가, 학교행정가, 운영자, 교직원 등에 의해 부당하게 교권 침해가 하는 걸 말하는데요. 주로 교권 침해, 수호권 침해, 부적절한 행정 업무 처리 요구, 차별 대우, 인사상 불이익 등의 그러한 유형으로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면 수호권 침해 및 부적절한 행정 처리 요구는 수업이나 학생 교육 도중 행정 업무 처리를 요구하거나 수업 지도 등에 대한 지나친 간섭으로 교사의 전문성을 침해한다거나 수업 중 예고 없는 교실 방문으로 수업에 차질을 준다거나 교사와 학생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업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교원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학교장이 업무 분장이 하는 경우에 속한다고 합니다. 또한 차별 대우, 인사상 불이익 행위로는 교원단체 또는 노동자 가입자에 대한 차별 대우, 학부모와의 분쟁에 대해서 교사에게 일방적 합의 강요, 공고사직이나 직군 면직, 부당한 전보나 주의 경고 등 위법 및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자, 교권 침해에서 학교 안전사고 등 기타 교권 침해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게요. 자,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권 침해는요. 학교 내에 발생하는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해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거나 보상하기 적은 경우 교사나 학교장을 상대로 과도한 요구, 보상 요구나 소송을 제기할 때 교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간섭과 민원 제기를 통해 교권 침해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는 학부모의 부당한 담임교체 요구, 학부모의 교사의 성적 처리, 생활지도에 대한 과도한 민원 제기. 왜 우리 애는 체육 성적이 왜 다른 애에 비해 낮아요?
왜 수행평가 결과가 낮아요? 하는 이런 과도한 민호 제기로서 교사들을 곤란 빠뜨리게 하는 그런 교권 침해. 이렇게 교권 침해에 의해서 교사들은 얼마나 많은 좌절감, 상실감,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정말 이 교직은 위기에 처해졌고 그 결과 스트레스와 소진에 빠져서 이제는 직장을 바꿔야 되겠다, 이직해야 되겠다, 또 다시는 교사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의 그런 교직의 이런 어떤 상황이 도래됐다는 것들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교직의 교사로서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할 때 교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또 침해를 당하더라도 강심장이 되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갖추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위기에 처한 교직을 위한 대처로서 스트레스나 소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정적인 그런 조직의 어떤 풍토나 조직의 어떤 상태들을 유지하면서 교사들에게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사기 진작을 해줄 수 있는 길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긍정 심리 학을 먼저 좀 제시를 해야 합니다. 긍정 조직학이나 긍정 조직의 행동을 미국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어떤 긍정성을 강화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의 어떠한 심리적인 특성들을 강화시켜서 어떤 굉장히 좀 위기 속에서도 극복을 쉽게 하면서 긍정성을 찾으면서 지속적으로 어떤 조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긍정 심리학이라는 도입을 통해서 대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긍정 심리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조직, 또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은 긍정심리학을 지식 기반으로 삼고 있어요. 긍정심리학은요, 인간의 삶에서 개인의 강점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런 강점을 제대로 발휘하면 항상 이렇게 즐거워지고 행복해진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인간 강점은 분석되어지고 개발될 수 있는 상태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강점을 개발하다 보면 행복도 동시에 더 이렇게 비례적으로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개인 특성, 긍정적인 집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 정서적으로, 집단적으로, 정서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개인과 집단이 어떻게 보면 긍정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긍정심리학은 관심을 갖습니다. 자, 긍정력은 뭐니 뭐니 행복을 강조한대요. 셀리그만이 심리학을 주창했는데 그가 2011년에 플로리시 이렇게 번성하다는 거잖아요. 주창하면서 행복공학을 강조했습니다. 플로리시는 뭐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행복을 만개할 수도 이렇게 꼬마울이 웅켜있다가 확 펴지는 이걸 플로릿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내면의 긍정적인 정서와 강점 특성을 개발해서 이렇게 꽃피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플로릿을 보았어요. 플로릿이라고 했습니다. 플로릿이는요. 번성, 풍족 등 바랄 것이 없고 더 올라갈 데 없는 채울 것이 없는 풍족한 삶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긍정점서, 현재에 대한 긍정점서, 기쁨, 항울경, 평온함, 열의, 정열, 즐거움, 몰입,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점수, 낙관주의, 또 희망, 신념, 신뢰,
과거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 만족, 안도감, 성취감, 자부심 이런 긍정 점수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무엇일까를 관심하고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긍정심리학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플로리시는 다른 얘기로 하면 행복공학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유한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서 행복을 만개하도록 돕는 활동이다. 행복공학을 그렇게 긍정심리학자들 얘기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내면에 긍정적인 정서나 강점 센서를 개발하고 도와서 꽃피게 해주는 거고, 플로레이션은 페르마를 통해서 측정될 수 있는데, 보세요. 그 얼마나 긍정적인 정서를 갖고 있냐. P. E는 몰입. 또 긍정적인 관계. 삶의 의미, 삶 속에서 많은 의미를 찾고 의미를 느끼면 행복해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취를 많이 하면 이 성취감이 느끼면 느낄수록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마, 몰입, 긍정적인 관계, 삶의 의미, 그 다음에 성취 이런 5가지가 모아야지 페르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공학이라 했으니까 행복의 공식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행복 공식은요. SCV. S는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인데요. 이거는 이미 천성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C.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환경. 돈이나 결혼이나 사생활이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결혼하면 행복해요? 나이가 들어가면 더 행복할까요? 날씨가 좋으면 행복해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외적 환경이 좋으면 행복하다. 그 다음에 V.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자율성을 얘기해요. 내적 환경이라고 하죠. 과거에 대한 만족감, 미래에 대한 낙관주의, 현재의 행복 이런 것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밑에. 행복은 S는 이미 유전적으로 결정된 게 50%예요. 선천적으로 낙천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선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좀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50%예요. 근데 C는 보세요. 외적 환경은 15% 정도를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럼 나머지 몇 프로예요? 약 35% 정도는 개인이 통제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그래요. V가. 이 V는 개인이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 개인의 그런 성격 강점이나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개인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개발하느냐에 따라 갖고 행복은 달려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디너라는 사람이 삶의 만족도 척도를 제시했었어요. 7점 만점이고요. 여러분들 한번 측정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나의 인생은 내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모습에 가깝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내 인생의 여건은 아주 좋은 편입니까? 나는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원하는 중요한 것들을 이루어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해도 나는 지금처럼 살아갈 겁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갖고 여기 한번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면 내 삶의 만족이 어느 정도다 아마 측정이 가능할 겁니다. 자, 긍정심리학은요, 개인의 강점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개발하여 최상의 긍정적 정서를 확장 구축할 수 있다는데 초점을 둡니다. 자, 확장 구축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정서를 확장 구축할 수 있어요.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개인의 강점을 찾아서 그거를 개발하는 겁니다. 강점은요,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해 최적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얘기해요. 자, 볼게요. 이런 강점들은 어떤 척도가 많이 개발되어 있거든요. 학업 성과와 직무 성과를 예측해주는 34개 재능 테마를 수정하는 이런 클리프톤 스트렝스 파인더 척도가 있고요. 또 30시간 중에 5개의 테마로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6개 핵심 미덕과 그에 따른 24개 강점을 측정하는 VIA. 이거 쳐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조사해보면 여러분의 24강점 중에 여러분의 강점을 제시해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강점은 가치 있는 성과를 위하여 최적의 기능을 느낄 수 있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역량을 얘기하는데, 클립턴, 스트렝스 파인더 34개 테마, 또 24강점, 이런 부분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클립턴, 스트렝스 파인더는 성취, 활동성, 적응성, 분석부터 해갖고 중요성, 전략, 매력, 뭐 이러한 테마들이 이게 진단합니다. 자, 대표 강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전에 대표 강점이었는데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 사랑, 자녀 양육을 날마다 발휘하는 탁월한 특성으로 다음 같은 징후면 대표 강점으로 판단이 가능하대요. 진짜 나다운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강점, 발휘하는 순간 흥분의 도가니에 휩싸이게 하는 거, 처음 습득한 이후부터 급속하게 발전하게 하는 거, 또 꾸준히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계속 익히게 하는 거, 또 그 강점을 활용하시는 방법을 일모적으로 궁리하게 하는 거, 그 강점을 활용할 때 자신을 제어하기 힘든 거, 그 강점을 밑점 삼아 창업이나 개인사업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대표 강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VIA 조사 찾아보시면 인터넷 바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대표 강점을 제시해 줍니다. 자, 이제 긍정심리학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긍정조직학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10번인데 이거 제목이 잘못되네. 긍정조직학. 긍정조직학이라는 건 긍정심리를 기반으로 한 조직 관리나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긍정조직학은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인 특성, 과정, 결과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긍정조직학은 긍정적 조직학의 의미를 내포하겠는데 긍정은 뭐냐? 개인과 조직에서의 긍정적인 특성과 결과라는 측면. 조직은 조직에서의 긍정적인 과정, 상황, 관계, 구조, 조직 역학을 의미하고요. 학은 학문으로서의 이론으로서의 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긍정, 조직, 학 이런 것이 긍정조직학의 어떤 내용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긍정적의 의미는요.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경험 및 특성은 무엇이고 긍정적 조직의 특성은 무엇인지 그러한 조직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결과는 무엇일까? 또한 조직 안의 개인 또는 집단의 상호작용은 어떠하고 그 상호작용은 어떻게 특성과 결과에 발현되도록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조직적인의 의미는 긍정적 조직의 특징은 무엇이고 긍정적 조직은 구성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한 조직 안의 개인 간, 또 조직 전체의 긍정적 성과는 무엇인가를 탐구합니다. 긍정적 조직 자체에 대한 탐구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직 안의 개인 간, 개인과 조직 간의 역동성이나 그런 조직 변화도 강조합니다. 학의 의미는 뭐냐면 조직의 긍정성의 발생, 원인, 과정, 관계, 구조, 결과 등을 이해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조직학은 긍정, 조직, 학 이렇게 제시해서 이러한 의미가 담고 있는 게 긍정조직학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긍정조직학은 조직에서 긍정적 특성, 과정, 전략 등이 인간 행동에 어떻게, 왜 효과를 미치는지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전략이나 역동적 요인, 이 역동적 요인이라는 것은 과정, 구조, 관계 등이 왜 다른 요인들보다 더 생산되기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긍정조직학은요, 조직 연구에 대한 새로운 렌즈로서 오래된 조직 현상에 대한 새로운 관찰, 방식, 관점을 강조하고 조직 맥락과 과정을 주목하여 조직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의미부여를 강조하면서 조직에서의 긍정적인 상태, 과정, 결과에 생성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긍정조직학은요, 문제 해결 패러다임보다는 긍정적 강점 개발 패러다임을 강조합니다. 즉, 조직의 부정적이 엮이는 그 병리적인 행상, 문제, 뭐, 이렇게 병폐, 이런 것들 진단해갖고 뭔가 해결책을 찾는 패러다임보다는 조직과 구성원의 긍정적인 성과나 프로세스나 특성에 주목해서 하는 그런 패러다임에 초점을 두는 게 긍정조직학입니다. 자, 보세요. 긍정조직학의 어떤 그 영역을 보면 긍정상태, 긍정적인 과정, 긍정적인 결과를 관심하는데요. 긍정적인 상태는 개인 및 조직의 강점이나 미덕이나 특성을 얘기해요. 또 긍정적인 과정은 어떻게 개인 간의 조직 내에서 세상의 연결해서 응집성과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관심하고, 긍정적인 결과는 긍정적 일탈이나 한계의 뛰어넘음을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긍정 조직학은 그 조직의 긍정의 상태, 과정, 결과에 초점을 두는데요. 긍정적인 특성은 개인 또는 조직이 다른 개인이나 조직에 비해서 독특하게 갖고 있는 강점이나 미덕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겁니다. 또 긍정적 과정 또는 상호작용은 조직 안에서 일어나는 최상의 연결 상태를 관심하게 되는데요. 조직에서의 최상의 연결은 높은 수준의 정서 수용력, 관계 탄력성, 연결 가능도 등을 구성으로 구성되는데요. 높은 수준의 정서 수용력은 상호관계에 있어서 긍정적 정서는 물론 부정적 표현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다음 관계 탄력성은 갈등 상황 발생에도 관계 회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연결 가능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영향력의 개방 정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긍정적인 과정과 상호작용의 어떤 측면들의 내용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는 한계를 뛰어넘고 긍정적인 일탈을 예를 들는데, 긍정적인 일탈은 뭐냐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현상, 탕후성을 보이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보상이나 처벌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이 한계라고 인지한 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수행을 하는 그런 하면서 변혁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것을 한계를 뛰어넘는데, 이러한 상태를 이러한 내용들을 긍정조직학은 관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긍정조직 행동이에요. 긍정조직학은 조직의 어떤 구조나 어떤 과정이나 결과에 초점을 둔다면, 긍정조직 행동은 조직 내 개인이 실질적으로 긍정성을 발휘하는 어떤 강점이나 심리적인 역량이 무엇인지 이거를 판단합니다. 특히 조직 구성원의 긍정적인 경험이나 특성을 강조합니다. 자, 긍정적인 조직학은 긍정적 조직 차원에서의 거시적 수준의 차원에서 조직의 특성이나 조직의 결과나 그런 것들을 관심하지만, 긍정적인 조직은 미시적인 접근에 있어서 개인적인 어떤 심리적인 상태, 대인관계 이런 부분들을 관심한다는 겁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긍정 조직학은 조직의 상황이나 과정 및 구조, 문화나 조직 구조 이렇게 거시적인 조건이라면, 긍정 조직 행동은 구성원들의 긍정적인 행동 특성, 긍정적인 상태를 관심하는 미시적인 조건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 조직 행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개인의 발전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심리 상태로서 긍정 조직 행동의 상태를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를 만드는데, 그게 긍정 심리 자본입니다. 긍정 심리 자본의 측정 기준은 4가지입니다. 자기 효능감, 희망, 보건력, 낙관적. 자기 효능감은요, 특정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의미하고요. 희망은 목표를 향해 인내하고 어떤 목표 성과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보건력은 알다시피 탄력성이에요.
역경이나 실패를 이겨내는 마음의 힘. 그 다음에 낙관성은 개인 조직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긍정적으로 기인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긍정적인 교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긍정적인 교사 특징.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교사입니다. 회복 탄력성은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자, 회복력을 발휘하는 교사는요, 이렇게 양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뭐냐면, 환경에서 회복력을 형성하고 또 하나는 환경에서 이업률을 완화시키는 그런 교사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의미 있는 참여를 위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누구에게? 학생에게, 뭐 스스로에게. 이런 사람들은 참여적 의사결정을 선호하고 효율적인 참여와 시간 투자를 하고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교직 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일수록 회복력을 탄력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친환경 관계를 강화시키는 사람, 타인과의 상호작용, 또 긍정적인 상호작용, 협동과 공유와 참여를 높은 사람일수록 탄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명하고도 일관적인 경계를 설정한 규칙과 규정을 수용하면서도 동시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화해 나가면서 상황에 맞는 그런 규정과 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회복 탄력성을 지닌 교사는 의미 있는 전문성 개발에 참여하고 조직 심의 능력,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다른 교사들에게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보면 회복 탄력성이 높다. 그 다음에 높은 기대 설정 및 전달을 한다. 탁월함을 성취하기 위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긍정적인 기대를 내주고 하면 회복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들이 회복 탄력성을 발휘하는 교사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마음을 잘 챙기는 교사예요. 어떤 마인드풀리스라고 하죠. 마음 챙김. 내적인 평온이나 현재의 나를 평가하면서 내 삶에 충실하게 성실한 교직 삶을 유지하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소외된 교사와 대비가 되겠죠. 소외된 교사는 자신이 설득 앞선 외교 조건에 관여되어서 조직의 일상과 부품처럼 살아가는 교사인데요. 마음챙김 교사의 특징은 7가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신과 다른 존재를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 그대로 수용해주는. 두 번째로는 배려와 사랑입니다. 학생들을 대하는 기본적인 윤리적인 마음과 태도. 교직으로서, 교사로서 교직의 천직을 여러 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런 거겠죠. 그 다음에 멈춤. 반복되는 변화의 폭풍 속에서 잠시 물러가 관망하는 거. 폭풍 속에 빠져있지 않고 물러나 관망하면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지켜볼 때 마음을 잘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전문성. 교직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실천을 원하는 마음이 강할수록 마음을 잘 챙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감. 외부 평가보다는 목적이나 신념, 자기가 왜 교사가 되려고 했는지 그런 내재적인 목적에 충실할 때 마음이 잘 챙겨진다는 겁니다. 통합과 조화. 파편화된 내면에서 벗어나 존재와 의식의 통일을 이루는 마음. 이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책임감, 동료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 책임을 완수하는 마음을 지닌 그런 교사일수록 마음을 잘 챙기는 교사라고 합니다. 다시 열린 마음가짐, 배려와 사랑, 멈춤, 전문성, 일체화, 통합과 조화, 그 다음에 집단적 책임감이 강하면 강할수록 마음을 잘 챙기는 교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묘사의 특징은 누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긍정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사들은요, 미덕과 행복에 초점을 맞춰서 조직 내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고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일상적이거나 기대한 성과를 훨씬 뛰어넘는 경이로운 결과인 긍정적인 일탈의 성과를 촉진하는 사람. 취약점보다는 강점, 비관주의보다는 낙관주의, 비판적이기보다는 지지적 의사소통을 중시하고요. 미덕과 행복, 즉 세상의 인간 특성과 사람들이 본연적으로 좋은 것을 간주하는 것들을 발현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을 긍정적인 리더라고 얘기하는데요. 긍정적인 리더는 긍정적인 분위기, 긍정적인 관계, 긍정적인 의사소통,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그거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긍정적인 리더십입니다. 긍정적 분위기는요, 배려와 용서와 감사를 촉진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는 리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관념은 에너지, 강점을 강화시켜주면서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주는 거고요. 긍정적 의사소통은 어떤 자신에 대한 피드백을 수집하고 누구에게나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 또 긍정의 의미는 정말 보편적인 가치와 연결되고 어떤 항상 의미 있는 또 의미 있게 바라봐주고 의미 있는 평가를 해주는 것이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리더로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리더로서 학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겠죠. 학급부나 학생 개개인에게 긍정적인 분위기, 또 긍정적인 관계, 긍정적 의사소통, 긍정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리더로서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주 길게 달려왔는데요. 수업 정리를 해보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교직은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떠드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욕을 하거나 책을 얼굴에 집어 던지거나 교사 지도에 불응하고 포곤포곤 욕설을 한다거나 학생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학급 경영 불만으로 폭언을 하거나 협박성 문자나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술자리 강요를 거부한 교사에게 폭언이나 인사나 불이익을 주는 이유 등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교권 침해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교원의 교육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교권 침해 유형은요, 교원으로서 교육할 권리 침해,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침해,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침해 등의 유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학생의 교권 침해 건수는 해마다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주로 폭언과 수업방해가 많은 걸로 나타났고 성희롱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학생의 부한 금연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긍정조직학은요. 긍정심리학을 기반으로 삼고 있고요. 긍정심리학은 인간 삶에서 개인의 강점들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간의 강점은 분석되어질 수 있고 개발되고 달성 가능한 상태로 보면서 긍정적인 정서, 특성, 집단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긍정조직학이다. 긍정심리학이다. 긍정심리학은 실리콘에도 주창이 됐고 긍정의 경험 특성, 측면의 복원을 통해 보다 나은 행복을 추구하는데요. 이건 6가지 핵심 미덕의 44강점을 발견하고 발휘할 때 행복해진다. 또 셀리그만은 행복은 페르마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P는 긍정적인 정서, 몰입, 긍정적인 관계, 삶의 의미, 성취감을 느낄 때 인간은 행복하다. 이렇게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한 긍정 조직 행동은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해 측정 개발이 가능하고 개개인의 어떤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측정한다고 했는데 긍정 심리적으로는 자기 효능감, 희망, 낙관성, 회복력 네 가지 측면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긍정성을 발휘하는 교사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스스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인간의 총체적인 능력,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의 근력인 회복 탄력성을 잘 발휘하는 교사, 그 다음에 압력이나 갈등 상황, 심리적 스트레스의 내면 상처의 문제를 극복하고 일상적인 교육에서 충실히 사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잘 챙기는 교사, 미덕과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서 탁월한 상출하도록 긍정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사다라고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나 또 이해가지 못한 분들은 교재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있으면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십시오. 혹은 전화로도 상담해주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긴 시간 듣는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